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리게 둘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 미국 대선 전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북미 대화가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집단은 볼턴과 볼턴의 배후 세력 그리고 일본이죠.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일본과 함께 북미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회방했다 라며 자기 자신과 일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유럽까지 등에 업고 북미 정상회담을 강력히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소재 회사인 미국의 듀폰과 독일의 머크가 최근 한국을 도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최강의 화학회사 머크는 기업 가치가 무려 235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일본 최고의 화학회사로 꼽히는 도레이보다 무려 25배나 큰 규모로 1년 매출이 56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버슘 머티리얼즈와 인터몰레큘러를 인수하며 몸집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게다가 일본 입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독일의 머크가 이제는 아예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과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가 모두 한국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에 머크가 최근 350억 원을 투자해 한국 첨단 기술센터를 열었다고 발표했고, 전자신문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은 머크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R&D 센터를 설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보도했습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오산 공장 인근에 무려 6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테크놀로지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세계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인 미국의 듀폰은 한국의 대규모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UV형 포토레지스트는 한국이 일본에 90% 이상 의존해오던 것인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실리콘밸리에서 존 매프 듀폰 사장과 면담한 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동안 아베 총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외쳤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이미 한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불과 600m 떨어진 거리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고, 그동안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한국에 보내던 도쿄우카 공업은 최근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BS가 보낸 서면 질의에서 도쿄우카 공업은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와 신속하게 기술 협의가 가능하고 제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에 일본의 대표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한국의 탈일본화가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일본의 몫은 저하될 것. 이라 전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 번 빼앗긴 이상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기 어렵다 라고 보도하는 등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대한국 수출 규제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일본은 한국의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의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검토 중이고 우선적으로 경제인들의 왕래를 재개하고 그 다음은 유학생,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허용하는 순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수많은 외교적 실수를 범한 베트남은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이례적으로 베트남 50여 개 지방정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 1위였던 한국이 올해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외교부, 투자계획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산업통상 고위관계 인사들이 모두 나서서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한국에 화해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모습이 일본과 상당히 닮았죠. 그런데 이들의 떼늦은 후회는 한국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방역과 한국판 뉴딜 정책이 빛을 발휘하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합니다. LG가 내일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싶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오라. LG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정청장과 주지사, 군수까지 나서서 모두 지원하겠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조정청장이 A부터 Z까지 챙기라고 했다. 그래서 마치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7월 1일 실시된 러시아의 헌법 개정 투표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이번 개헌에 갑자기 북방 영토는 물 건너갔다면서 분노가 아베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주고 뺨 맞는 식이 되어버렸고 그동안 알랑방구 외교로 북방 영토가 해결될 것처럼 큰 소리를 치던 아베는 유구무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푸틴의 장기 집권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북방 영토 개헌 소식과 반응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으로 전체 133개 조항 중에 46개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러시아의 주권을 강화하는 형식이지만 가장 주목받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2차례 연임한 사람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라는 규정으로 장기 집권을 방지했지만 현직 대통령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백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즉, 푸틴은 기존 임기가 0이 되면서 4기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72세에 다시 출마를 해서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2차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푸틴의 장기 집권 개헌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영토의 할양을 금지하고 이양을 촉구하는 것 같은 호소도 불법화하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우크라이나와 영토 분쟁 중인 크림반도와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남쿠릴 열도의 지배를 확고히 하는 조치입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일본의 남쿠릴 열도를 한 개 섬이라도 할양하는 것은 헌법 위반 사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소식은 즉시 일본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러시아 헌법에 북방 영토 양도 금지 조항이 들어갔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개헌 법안에 이웃 나라와의 국경 획정을 제외하고 영토 할양을 향한 행위나 호소를 용납하지 않고 라는 내용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와의 국경 획정이라는 방식으로 러시아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북방 영토를 사실상 관할하고 있는 극동 사할린주 리마렌코 지사는 러시아 영토의 불가분성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다. 러시아 국민은 영토 문제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개헌으로 일본의 영토 요구를 봉쇄할 수 있다. 라고 발표했으며 이 성명은 푸틴 정권의 의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7일에는 북방 영토 주변을 포함한 오호츠크의 전역에서 9월 18일까지 지질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항의에 대해 자국의 영토이다 라고 강조하며 일축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북방 영토 4개 섬의 반환에 전혀 진척이 없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서 2개 섬이라도 반환으로 협상 정책을 양보했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아베는 그동안 푸틴이 러시아 국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푸틴의 결단만 있다면 2개 섬의 반환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푸틴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의 푸들에 이어서 푸틴의 푸들로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아베는 2019년 6월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공동 경제 활동과 쓰레기 감축 대책 등을 합의하면서 러시아의 G7 복귀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1956년 러일 공동선언에서 명기된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인도한다도 가능하고 푸틴이 결단을 내리면 플러스 알파의 결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남쿠릴 열도 분쟁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방 영토에 관해 교과서에도 수록했으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자료집과 대책 조직을 세워서 오랜 기간 교육과 시위와 세미나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일본의 지도를 보면 남쿠릴 열도는 홋카이도의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아베는 그동안 3천억엔, 한화 약 3조 3천억 원의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러시아와 도시개발, 에너지, 중소기업, 산업 다양화, 극동개발, 첨단기술 교류 등의 경제 협력을 북방 영토에서 공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어떻게든 4개 섬에 일본의 법률이 영향을 미치도록 해 이들 지역에 자신들의 주권이 있음을 드러내는 선례를 남겨서 이를 토대로 나중에 러시아로부터 이들 섬을 되돌려받겠다는 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에게 뭐 하나 얻는 것도 없이 돈 주고 뺨 맞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베는 지금 말이 없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연일 기죽은 아베, 모든 것이 힘들다 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베가 큰소리친 북방 영토를 깨끗이 날려버린 러시아의 개헌 소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국가의 이미지를 형성해오는 것은 안타깝게도 편견 혹은 현실과는 상관이 크게 없는 굳어진 이미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 IT 강국이라든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로 서양에 알려졌고 그간 큰 관심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 유럽이나 북미 지역은 전통적인 선진국이었고 동북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일본이 가장 선진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유럽과 북미 지역에 투자해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일본 측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유럽연합에서 EU의 뜻이 뭐냐고 되물은 적이 있습니다. 일면 동북아시아에 대한 오랜 후진국적 편견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인 일본은 그러한 편견을 벗어보고자 제안을 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신뢰성 및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급상승되었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종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제 기회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 이러한 사태에 허를 찔린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고 공교롭게도 G7 선진국들이라 지적하며 한국은 놀랄 정도의 선진성과 투명성으로 사태를 진정시켜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한국의 가장 앞선 방식과 투명성은 다른 나라의 진단키트 등 바이오 분야의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 자체의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파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전 세계적인 키워드가 새롭게 재편되는데 예전에는 가격과 속도 등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신뢰성과 안전, 투명성 등 믿을 수 있는 국가들이 급속도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출이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스위스가 한국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오랜 기간 중립국으로 투명성 등을 강조해온 스위스와 같이 한국산 제품은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에서 구매력 있는 나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중국에서는 이번 일로 인해서 한국의 식료품이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CJ와 같은 즉석식품 제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식량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에서 급격하게 한국산 제품을 찾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집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정식을 찾고 있는 것에 더해서 한국산 제품이 위생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국 제품은 깨끗하고 이상이 없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싸도 한국산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쌀이 모자랄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홍콩에서 유독 한국산 쌀을 찾는 것이 그러한 맥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17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한국산 손소독제 구입을 원하고 있으며 수출량도 8배 가깝게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컴퓨터나 IT 제품 등 앞으로 재택근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덩달아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역시 한국이라는 이름값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신드롬은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는데 한국은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한국은 교과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새로 쓰고 있다는 말까지 듣는다며
현재 한국은 특유의 창의성과 국민들의 성숙함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각국에 도움을 준 대한민국은 예전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한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경제 협력과 외교 분야 등 한국을 찾는 국가들이 급속하게 늘어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실제 외교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각국에서 걸려오는 각종 컨퍼런스 콜 요청이나 지원 요청 등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 위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것으로 국력이 상승하고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부강한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